네, 안녕하세요. 자, 헌법 기출문제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는 좀 헌법 기본 지식이 좀 있는 상태에서, 예, 출제 경향이나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할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좀 풀이를 해봅니다. 제가 뭐 다른 자료는 더 추가하지 않고요. 요 조문에서 실제 우리 헌법 조문하고요. 요 문제하고 요거 두 개만 잘 활용해가지고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좀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난이도를 제가 한 A급, B급, C급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문제는 버려도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실제에서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20문제 중에서 한 15개 이상 이렇게 목표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한번 치고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반드시 우리 알아두셔야 되고, 또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출문제를, 출제 경향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은, 출제되는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체크하는 게 이번 강의 목표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객관식 문제를 순서대로 쭉 푸는 거는 이미 우리 나중에 객관식 강의 또 하니까 그때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출제 경향을 우리가 파악하고 앞으로 나올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출제될 것인가,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가 느껴야 돼요. 딱 책을 보면 이 부분에 나오겠다, 이 부분에 안 나오겠다, 이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3일 강의인데 오늘 헌법 총론하고요. 오늘 헌법 총론에서 기본권 파트가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기본권 막 마무리하고 그다음 마지막 날 금요일 날 통치구조로 이렇게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부분하고요. 총론 부분하고 기본권하고요. 기본권, 그다음에 통치구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20문제 나오죠. 20문제 나오면 옛날에는 제가 한 677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677. 그러니까 보통 한 777 정도 해서 고르게 나옵니다. 고르게 나오고 한데 지금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서 요 파트별로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총론 파트에도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요 부분을 좀 줄어요. 6문제에서 한 5문제, 4문제 이렇게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만큼 기본권이나 통치구조에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론 특히 뒷부분 가면은 지방자치제도, 선거제도 해서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출제되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이다. 작년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총론 부분은 그냥 제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제끼면은 한 서너 문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 제끼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부분 다 맞히는 걸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약을 조절해야 될 테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나와도 계속 맞춰줘야 된다.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는 틀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부분에 이제 총론 좀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본권 볼 겁니다. 총론 부분을 보면, 맨 처음에 7장으로 되어 있어요. 7장.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헌법의 의, 특질, 이런 게죠. 헌법의 기본 개념, 이걸 봅니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 개념에는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이제 헌법의 어떤 역사 있죠. 역사적인 어떤 헌법 개념 분류한 거, 헌법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법관 이런 이야기가 있죠. 헌법관이나 헌법 해석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의 해석 문제하고 헌법관 이런 게 있습니다. 헌법관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는 헌법의 재정 개정 변천이요. 개정, 변천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헌법에, 헌법상의 어떤 국가 형태와 구성 요소예요. 국가 형태와 구성 요소.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국가 형태 하면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구성요소 하면 국민 영토 주권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국민에 해당하는 부분, 국민이 되는 요건을 갖다 국적법에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 형태 하면 민주공화국 해석하는 것, 구성요소 하면 국민이 되는 요건, 그 다음에 영토 부분, 그리고
주권이죠, 주권. 헌법 제정 권력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이는 그 주권의 어떤 특성 이런 걸 우리가 좀 봅니다. 네 번째로는 헌정사 부분이죠. 헌정사 이게 좀 골치 아픈 부분이죠. 헌정사가 볼 거는 많고 출제되는 거는 뭐 극히 그 제한적이죠. 그래서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잊혀질만 하면 출제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헌법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헌법 보장제도. 헌법 보장제도. 사실은 통치구조로 가도 되긴 해요. 그래서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든지 대통령의 어떤 국가긴급권 이런 요건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게 이제 6번 이게 헌법의 기본 원리하고 7번의 기본 제도 부분이에요. 헌법의 기본 원리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헌법의 기본 원리가 헌법 맨 앞에 그 서론되어 있는 게 헌법 전문 부분이에요. 헌법 전문. 자, 이거 같이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 문제 푸시면서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 비중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헌법 전문 있고, 이 헌법 전문에 그 서론되어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가 국민주권의 원리, 그 다음에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그 다음에 문화국가 원리, 그 다음에 국제평화주의. 요즘에 이제 전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 그 사회국가 원리와 관련해서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우리 헌법에 그 경제질서 조항이 전문이 많죠. 그리고 국제평화주의와 관련해서 조약의 어떤 법적 성격, 조약이 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어떤 내용을 해당되는지 이런 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제도 부분은 네 가지요. 그러니까 정당제도, 그 다음에 공무원제도, 선거제도 할게요. 선거제도, 그다음에 공무원제도,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자, 이게 총론이에요. 여기에 한 5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5문제. 작게 나오면 한 4문제, 많이 나오면 한 6, 7문제 정도까지. 근데 그 중에 5문제 중에 한 절반이 여기하고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제가 별도 목차를 하나 잡는 게 조문 한번 볼게요. 조문만 묻는 문제 있죠. 제가 지금 헌법 조문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조문만 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출 문제를 보는데 순서대로 객관식 문제 쭉 푸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목차별로 돼 있으니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걸 우리 같이 보자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 총론 부분 보면은, 자, 헌법 일반론 그냥 제껴줬고 헌법 총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헌정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앞에는 그러면 전혀 그럼 문제가 안 된 거냐? 그건 아니고 사실 그 국민이 되는 요건 이건 또 출제된 게 있습니다. 출제된 게 있고 재정 개정 변청 같은 경우는 요 헌법 개정 절차 조항이 있어요. 헌법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아마 이거 좀 문제 풀다 보면 뒷부분에 이 헌법 조문 이거와 관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지금 건너뛰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출제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분류를 갖다가 이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 부분은 출제된다고 이렇게 보시고 하십시오. 자, 헌정사 한번 보겠습니다. 헌정사. 자, 우리나라 재헌헌법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해가지고 대통령 임기 4년으로 하되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 임기는요 재헌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4, 5, 4, 6, 7, 5입니다. 현행헌법 5년이죠. 5년입니다. 그래서 재헌헌법 당시는 4년으로 돼 있었고 국회 간선제였어. 맨 처음에 간선제였는데 원래 1차 개헌했던 게 뭐냐 하면은 간선제로 있다가 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더 많아져 버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다음에 선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선으로 바꿨던 게 1차 개헌이었죠. 그래서 재헌헌법 당시에는 간선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재헌헌법 당시부터 이런 내용들은
쉽지는 않죠. 근데 일단 있었다는 거 보시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제인 국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정책 국책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행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사보상 청구권 재헌헌법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국무원에서 중요한 국책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니 이런 문제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재헌헌법 당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문제는 5번 지문을 보십시오. 5번 지문에 위헌법률 심사와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지문에 아무리 어려운 걸 깔아놔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헌정사 부분은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 하면 헌정사 변천 부분은 정당제도 하고요. 정당제도 변천. 자, 중요한 부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당제도하고 헌법재판제도 변천.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담당했다는 건,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절차. 헌법 개정 절차를, 헌정사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은, 관련 헌정사 부분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헌법재판소 파트를 물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 어떻게 하시냐면 20 때요. 20하고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20을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20 때 헌법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헌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있듯이 과거의 헌정사상 헌법재판소 있던 때가 언제냐 하면 20하국 때입니다. 그래서 20하국 전후로 해가지고 여기 10이 있고 30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 50은 헌법위원회예요. 그러면 현재 현행헌법이 헌법재판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10하고 30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30이 특별한 게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게 바로 여기서 대법원에서 위헌정당 해산하고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하고 위헌법률 심판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제도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특별한 헌정사 부분이고 여기 이제 탄핵은 어디서 담당했냐면 탄핵심판위원회에서 담당을 했어요. 근데 10 때는 어떻게 됐냐면 10 때 여기 헌법위원회가 있었고요. 헌법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탄핵 담당한 게 탄핵재판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탄핵재판소. 제가 이제 헌법 강의할 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제도 변천은 봐두셔야 된다. 헌정사 부분에서 다른 건 다 어려워도 적어도 헌법재판제도하고 정당제도 변천은 잘 출제되는 거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나중에 정당제도 보시면 나중에 그 뒤에 가시면 이건 다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제도 보시면 지금 10 때 탄핵재판소가 있었고요. 30 때 탄핵심판위원회가 있었죠. 요즘 안 그래도 계속 탄핵하니까 이거는 내년에 지금 탄핵하면 그래도 적어도 한 몇 개월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심판하는데 한 60일 정도 걸린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까지 이런 탄핵 정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재판소가 있고 탄핵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여긴 5글자고 이거 7글자잖아요. 그래서 5글자 먼저, 7글자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제가 외우라고 평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헌법률 심사와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위원회 둔 건 맞아요. 근데 탄핵 심판은 탄핵재판소가 있었단 말이죠. 탄핵재판소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두었다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다른 지문에 조금 난이도 있는 부분이 있었고 하니까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거 탄핵 재판제도, 이 헌법재판제도 이런 부분을 평소에 늘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예? 헌정사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보라고 늘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냥 B급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헌정사 B급, 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근데 다른 지문이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답되는 지문이 쉬워버리면 그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문제는 사실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와버리면 A급이 될 수가 있지만 5번 지문 자체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맞추시면 이제 고득점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그 재헌헌법에서 다른 내용들 가지고 조금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문장도 그 뭐 탄핵 재판소가 있을 때 이렇게 명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말을 이렇게 살짝 틀어놨죠. 헌법재판소도 때리는 식으로 해서 약간 말을 틀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B급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국가 형태와 구성요소 해가지고 국적법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국적법은 잘 출제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적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그 옛날에는 이런 내용이 맞았어요. 이게 지금 개정 전 조항입니다. 개정 전 조항. 지금은 자, 일단 우리는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복수 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단일 국적주의, 개정 전 단일 국적주의를 취하는 그런 국적법 하에서도 현실적으로 이중 국적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적 취득 이하는 각 나라의 어떤 국내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중 국적자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발생했을 때 그럼 하나의 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단일 국적주의 하에서는. 자, 그럴 때 이제 적용되는 조항이 바로 이런 조항이에요. 외국인이 한국적을 취득했다든지 아니면 한국인이 외국적을 취득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원칙적으로 지금 옛날에는 6개월 이내에 포기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적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1년 안에 외국적 포기해야 됩니다. 1년 안에.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 한국적 1년에 포기해야 되는데 만약에요. 복수국적 허용되는 경우라 하면 포기 안 해도 되는 거죠. 복수국적 허용되는 경우라면 포기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원래 국적 선택 명령 제도라는 게 도입이 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뭐 기본 강의로 할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 선택 명령 제도라는 게 도입되어 있다. 지금 개정 법률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6개월 이내에 되어 있는 걸 1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 내에 국적 포기하지 않으면 상실하는 건 맞아요. 원칙은 상실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1년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귀화의학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귀화는 외국인이 한국인 되는 게 귀화입니다. 과거에 한국인이 전혀 되지 않았던 상태,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인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인이었다가 외국인이 되면 이때는 귀화를 하면 안 돼요. 이때는 한국인 되는 게 이게 귀화가 아니고요. 이걸 국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국적 회복. 귀화는 과거에 한국인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이 한국인 되는 게 이게 귀화거든요. 이 귀화는 일반 귀화가 있고요. 일반 귀화가 있고 간이 귀화가 있고요. 간이 귀화가 있고 특별 귀화가 있습니다. 특별 귀화. 자, 간이 귀화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간이기와 혼인에 의한 간이기화가 있어요. 일반 기화 요건은 두 문자로요. 5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어야 돼요. 5년 이상 거주 요건. 그 다음에 한국법에서 성년이어야 되고, 품행이 단정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생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기본 소양을 갖췄고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5성품 생소예요. 근데 요 간이기화는 요 5년 거주 요건요. 5년 거주 요건을 3년 혹은 2년, 1년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특별기화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주소만 있으면 돼요.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 요건은 5, 3, 2, 1 주소만 있으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줄여주는 거다 이거죠. 여기 혼인에 의한 간이기화 중에 2년 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 1년 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 요게 지금 중국인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을 때 한국적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상 성년이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 이 질문 좀 어렵습니다. 자, 성년이 되어야만 한다 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지금 보시면, 귀화를 받기 위해서는 성년이 되어야 한다. 이러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일반 귀화잖아요. 일반 귀화다 이거죠? 귀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일반 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간이귀화, 특별귀화 다 포함하는 개념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특별귀화는요, 자, 여기서 특별귀화 요건 중에,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는, 요거는, 특별귀화 할 수 있어요. 특별귀화 가능하다 이거죠. 특별귀화, 그러니까 주소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미성년자 입양은 특별귀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귀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년일 필요는 없다 이거죠. 미성년자 입양은 특별귀화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해설에 보시면은 2번에 그 일반 귀화의 경우는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을 요구하지만 지금 수반 취득의 경우는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일 것을 요구하는데 돼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지금 해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건 지워버리시고요. 수반 취득은 귀화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혹은 가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을 때 그 미성년자들이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수반 취득 조항입니다. 본인이 귀화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반 취득에서 미성년이 가능하다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지만 지금 2번 지문의 해설로는 적절하지 못하죠. 2번 지문은 지금 귀화허가를 이야기 묻고 있으니까 그래서 귀화허가에서 특별귀화까지 같이 생각해 봤을 때 그 특별귀화는 미성년자 입양은 특별귀화 대상이다. 이걸 받으시면 되는 거죠. 이거 무조건 책 잘못됐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거 공부가 되잖아요. 그죠? 개정된 부분 찾아가지고 예? 해설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것도 학습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면 바로 국적을 취득한다?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랬어요. 남녀 동일 국적주의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한국인 되면 저도 같이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게였습니다만 지금은 남녀 평등 원칙을 각해서 귀화 여부는 본인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귀화하고 싶으면 그 수반 취득하면 되고요. 싫으면은 그 외국籍그대로 보유해도 됩니다. 그럼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이 된 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전문이 적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원칙 조항으로 자 20세 되기 전에요.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22세 되기 전까지 복수자 된 사람은 22세 되기 전까지 성년자가 20세 이후에 만약에 이중국적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2년 내 그러니까 22세하고 2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22세와 2년 22세 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성년자가 그 성년이 된 후에 만약 복수국적 이중국적 됐다면 그때는 2년 내에 하나 국적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출생에 의해서 이중국적 된 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가 아니고 22세 되기 전까지 이거 원칙입니다. 자,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의 경우에 혈통주의만 인정될 뿐 출생지주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아가 발견되어 있고 부모가 누군지 모를 때는 이 한국에서 출생하고 추정하고 부모가 누군지 모를 때는 그 한국에서 발견된 기아 같은 경우에 한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속지주의를 예외적으로 취득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예외죠. 원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그 국민이 신혼여행을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일본인이 되는 겁니다. 그 출산해도.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칙적인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내용이요. 이건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 요 문제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국적법 부분에 관련해서 어렵게 한번 나온다 이거죠. 이거는. 근데 보시면 이게 좀 반복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반복돼서 출제되어 있는 부분은 난이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성년이 돼야 된다. 이거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게 틀린 지문이라는 건 일반 귀화라면 맞는 내용이 돼요. 일반 귀화라면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국적 취득에 관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병력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했던 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는 재량사항이다?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 유성준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조항 아닙니까? 그래서 유성준 씨가 지금 뭐 스티브 유죠. 그래서 뭐 미국인이 돼 있다는 건데 그 사람이 병력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해버렸다. 미국 국적을 취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국적 회복가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재량상으로 안 돼 있고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 금지 사유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그때 1번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건 아닌데 밑에 지문 중에 조금 어려운 지문이 있어가지고 일단 B급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 A급, B급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반복돼서 출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2번 지문 보시면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이고 국적법 등 관계법률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귀화 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진다. 귀화 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문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 여러 번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귀화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 이거 왜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러니까 1번 모르면 고생 좀 하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1번 지문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자, 3번 지문. 이거 조금 출제되는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이게 바로 혼인에 의한 간이기화입니다. 혼인에 의한 간이기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한 다음에 3년이 지났다면요. 3년이 지났다면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주소에 있으면 자, 혼인한 후 3년이 지났다면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있으면 한국 국적 취득할 수 있어요. 혼인에 의한 간이기화라고 하는 겁니다. 혼인에 의한 간이기화. 자, 이거하고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주소에 있어도 돼요.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주소에 있으면 된다.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주소에 있으면 되고 혼인한 후 3년이 지났다면 1년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 2년 1년 줄여준다 그랬죠. 여기 2년 1년 줄여준 2년이 있는 게 혼인한 후 그러니까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주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그 다음에 1년짜리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났다면 1년만 주소에 있어도 되는 거죠. 1년만. 그러니까 1년도 안 된다면 혼인에 의한 간이기화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자, 이 조문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한 B급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부 또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가의 주소가 있는 경우는 간이기화를, 그러니까 이게 일반 간이기화예요. 3번 지문에 있는 것이 혼인에 의한 간이기화고 4번이 일반 간이기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한다. 이거는 쉽죠. 자, 이건 아주 쉬운 지문이고. 근데 이거 3번 지문 같은 게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외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혼인한 후 3년 지났다면 1년. 그렇지 않으면 혼인한 상태로 2년 주소에 있으면 된다 이거죠. 이게 왜 많이 출제되냐 하면 중국 여성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을 때 한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실제 실무에서 많이 적용돼서 이게 많이 출제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법무사 시험에만 나온 게 아니고 법원행시, 예? 법원행시나 아니면 뭐 3년을 2년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출제했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에 관한 다음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예외적인 속지주의까지 다 포함시켜서 지금 만들어놨죠.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부 또는 모에서 인지된 자는 자,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자, 법무부 장관을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 취득할 수 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인지는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는 신고주의, 귀화는 허가주의입니다. 귀화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인지는 신고만 하면 돼요. 국적회복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적회복도 허가. 자, 3번 지문에 보시면 요거 제가 두 문자로 오성품생소 5성품 생사라고 했던 겁니다. 5년 이상 계속 주소 5. 그다음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성, 품행이 당정할 것 품. 그다음에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오, 성품, 생소. 이렇게 기대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도 이제 5자를 3년, 2년, 1년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 조금 더 많이 취재됐었죠. 자, 그럼 4번에 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지, 이게 이제 특별기하입니다. 특별기하. 특별 공로자예요. 공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수 외국인재,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 자, 주소 없어도 이게 틀렸네요. 주소 없어도, 대한민국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특별귀화 요건이 지금 벌써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나왔고 그 다음 또 이것도 나왔네요. 이 특별귀화 요건과 관련해서 계속 난이도 있는 A급 문제가 지금 나왔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결국 특별귀화하고 혼인행 간이귀화, 이거 역시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5번에 법무부 장관은 귀화 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 이거 재량권 가진다는 거. 자, 앞에 문제에서 이거 뭐 4줄씩 이렇게 긴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또 짧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객관식은 한번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근데 이거 역시 특별기화에서 이거 한번 내니까 어떻습니까? 그 옆에 있는 게 내죠. 그죠? 제가 법무사 공부할 때 그때 제 이전 기출 문제를 보니까 원래 이제 기본권 주체와 관련해서는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그 다음에 외국인의 기본 주체성 이런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뭐 법인 나오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에 좀 반복돼서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특별기화 요건으로 미성년자 이런 거 나오니까 그 옆에 있는 주소 요거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출제위원이 기출 문제 참고해가지고 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헌법의 기본 논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본 논리 하면 헌법 전문 있죠. 헌법 전문. 헌법 전문이 있는데 이 헌법 전문은 이건 짤없이 그냥 반복해서 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거는 제가 뭐 다 외우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죠. 헌법 전문. 이 헌법의 기본 논리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명시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4.19 민주인권 개성 있죠. 5.16 없죠. 5.16 있다가 삭제돼 버렸죠.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삭제되고 없습니다. 자, 민족문화의 창달 노력한다. 이거는 C급입니다. 이거는 나오는 순간 그냥 풀어야 돼요. 예? 제가 이거는 C급으로 과감하게 분류를 합니다. 왜? 늘 강조했던 거거든요. 헌법 전문에서 전통문화의 개성 발전, 민족문화의 창달. 이거는 헌법 전문에 있는 거다는 거죠. 전통문화의 개성 발전, 민족문화의 창달. 얼마나 많이 출제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전통문화 개성 발전, 민족문화 창달은 헌법 조문에 있는 거지 헌법 전문에 없다.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족 기본질서 있죠. 세계평화주의, 항구적인 세계평화 이런 말이 있어요. 항구적인 세계평화. 그게 세계평화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항구적인 세계평화. 헌법 개정 주체는 국민이라는 것. 자, 우리 헌법 전문 문장에 한 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주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개정한다. 맨 마지막에 개정한다. 주어가 국민은이고 수로가 개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 개정 주체가 국민이다. 헌법의 최고 권력자가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다고 하면 맞는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거는요, 헌법 조문에 있는 없느냐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 민족문화 창달, 이거 헌법 조문 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조문 외우는 거 여기 체크한다 그랬는데, 조문은 지금 뭐 체크하면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지금. 이게 이거 헌법 조문 묻는 문제죠.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이게 지금 헌법에 있는 거는 개정 절차 따라야 되는 거고, 법률에 있는 거는 개정 절차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헌법재판소장의 정년 연장. 헌법재판소장 정년이 헌법에 있냐? 헌법 조문만 읽는 말고 다른 방법이 없죠. 이거 없다는 거죠. 헌법이 없으니까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채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조심해야 될 게요.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여기서 법률에 한번 보세요.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재판관 임기 6년이고요. 정년이 70세로 되어 있죠.
재판소장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70세로 봅니다. 70세. 법률에 있다는 이야기죠. 자, 법관의 임기 연장 이렇게 되는데 법관은 어떻게 봐야 되냐? 법관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법관은요, 대법관이 있고, 대법원장이 있고요. 대법원장이 있고, 대법관이 있고, 일반 법관. 이렇게 있으면, 660005. 이렇게. 660이 이게 뭐냐? 임기. 그러니까 6년, 이게 10년이겠죠. 그러니까 10년. 이게 정년, 70세, 10세, 65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임 여부는 중불, 연가 이렇게 외우세요. 중불, 연가, 이렇게. 이 중임불가, 연임 가능. 법률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660005 중불, 연가. 이게 국회 동의를 요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동의를 요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요거는 아니죠. 대원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자, 헌법 조문에 보시면,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둔다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대통령의 피선거 연령은 요게 헌법에도 있고 법률에도 있습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헌법에도 있고 법률에도 있어요. 그래서 40세로 되어 있어요. 40세. 그런데 5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어요. 대통령은 5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데 5년 이상 거주 요건은 이거는 법률에만 있어요. 법률에만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임기 연장, 감사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고요. 4년으로 되어 있고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장하고 감사위원은 임기 4년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거 순수하게 헌법 조문 묻는 문제죠. 자, 이런 문제는 진짜 이거는 헌법 조문에서 어떻게 묻는 문제는 우리가 난이도를 따질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헌법 조문은 알면은 쉬운 거고 모르면 어려운 거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실성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헌법 공부하신다 그러면 헌법 조문만큼은 계속 꾸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북한 및 통일 문제에 관한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자, 남북 합의서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자, 남북 통일 문제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여기 국가 형태 부분에서 어떤 북한의 어떤 법적 지위요, 요것과 관련돼 있고, 또 국민이 되는 요건 중에 북한 주민의부터 법적 지위, 이게 또 문제됩니다. 북한 주민의부터 이거 문제되고, 그 다음에 국제평화주의와 관련해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의 문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국제평화주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 문제라는 점은 보시고, 이런 틀 잡는 게 사실은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에서 많이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주관식 전체 틀이 필요하니까. 근데 객관식도 이렇게 드시면 좀 더 입체적인 어떤 공부가 가능합니다. 북한 주민이 어디서 문제되느냐? 이거는 국제평화주의나 아니면 국가형태 구성요소,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국민을 인정할 수 있을 거냐, 국민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 합의서죠. 이게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닙니다. 남북 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 남북 합의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길게 문장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조약이란 말을 살짝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절대 조약이란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헌법이 국평화통일조항을 둔 것은 제4공화국 헌법이 처음이다.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4공화국 헌법은 유신헌법이거든요. 유신헌법 때 평화통일조항이 들어갔다는 거 완전 넌센스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지문에. 평화통일 원칙 들어간 것은 유신헌법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헌법은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무슨 권리겠어요? 그냥 북한 내 맘대로 왕래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겠다는 겁니다. 이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북한을 왕래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한의 어떤 경제적 협력을 한다든지 남북한 교류를 할 때는
그 장관의 어떤 허가를 받도록 한다 하더라도 위헌인 것은 아닌 거죠. 지금 허가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바뀌었습니다만 크게 문제된 건 아니다. 자, 4번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상호관계에 대해서 자, 우리는 북한을 어떤 지위로 인정하느냐 하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양쪽 지위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국가 단체로 성격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은 게 국가보안법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화 협력의 동반자라는 관점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 양쪽 법률은 각자 적용 영역을 달리해서 다 유효한 법률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일반법 특별관계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특별법만 적용되고 일반법 적용될 여지가 없게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이 법률 간의 관계에서도 일반법 특별법이 아니라 그 서로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리글 마인드로 푸시면 돼요. 그냥 판례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 면허를 반드시 부여해야 되겠습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거는 북한에서 의사자격이 있다고 하여 남한에서 곧 바로 의사자격 인정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북한의 의료교육 실태를 봐가지고 의사자격 인정할 수도 있겠고 부정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국내 그쪽의 어떤 교육 여건과 뭐 국내 의료면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입법 형성권이 좀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 형성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으로 정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4번 지문이에요. 4번 지문에 그 일반법 특별관계는 이건 좀 쉽죠.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 기본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C급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문제는 여기에 이거 이제 여기다 둘까요? 국제편 C급 여기다 둬도 되고 여기는 뭐 국민하고 역시 북한 문제 이쪽이 많이 나왔네요. 그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우리가 출제될 건 항상 뭐라고요? 많이 나오는 거 그 옆에 있는 거 그런 거 조심해서 보시라는 거죠. 출제위원이 기출문제를 보고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트를 잘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아무래도 강약 조절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기출 강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제가 객관식 강의하면 그 순서대로 막 문제 시간에 급급해가지고 법원 행시, 뭐 법 국어 막 정신없이 풀게 되는데 이 기출 문제를 딱 보게 되면 이거 출제위원이 뭘 보고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거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자, 요 부분 중요하죠. 국민이 되는 요건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사법시험 같은 준비하셨던 분 같으면 이건 아주 쉬운 문제거든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우리 법무사 선생님 이런 데 좀 약해요. 이런 게 이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론적인 부분. 자, 우리가 보세요. 이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기본 제도 다음에 기본권 파트가 나오죠. 헌법 총론 끝나면 기본권 파트가 나오잖아요. 이 기본권 파트에 있는 기본권하고요. 이 헌법의 기본 원리하고는 직접 연관성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 원리가 곧 기본권은 아닌 겁니다. 기본권은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이 기본권은요. 기본권 파트의 기본권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이 기본권 침해됐을 때 헌법 소원 제기할 수 있느냐 이거 연결됩니다. 헌법 소원. 기본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이거 침해됐을 때 헌법 소원이 인정된다는 걸 의미해요. 예? 이거 연결되거든요. 근데 기본 원리 침해만으로는 헌법 소원 제기를 못 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면 여기서 그냥 뭐 마치 블랙홀에 빠지듯이 그냥 죽일거리는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법무사 수험생들한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제가 볼 때. 근데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한 B급 정도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족 기본질서 내용은 기본적 인권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회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 제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제가 뭐 공부할 때요. 그때 뭐 헌법에 2차도 있었거든요. 그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때 이거는 문장으로 써야 돼가지고 제가 두 문자를 기권, 의복, 선경사 해가지고 외웠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지문이네요. 근데 일단, 근데 우리는 이거 두 문자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중간식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유민주 기본질서 내용으로 그런 게 있다. 이거 두 문자 따가지고 외울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걸 만약에 바꿔버리면, 다른 걸 바꾸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제도로 성격을 띠고 있다. 맞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개입을 허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주의적 어떻게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버리게 되면 이거는 북한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해야 되지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과 연결되는 문화국가 원리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에는 모든 문화 다 들어가는 거죠. 엘리트 문화, 서민문화, 대중문화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고요. 법치국가 원리 파생 원리인 명확성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거 뭐 간단한 겁니다만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헌법이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법 규정 중에는요,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법률이 있고 국민에게 기본권을 제한을 한다든지 어떤 불이익을 가하는 침익적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엄격하게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명성원칙이 엄격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주는 거는 완화해서 좀 완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모의고사 볼 때요, 이런 비유를 했었습니다. 모의고사 안 치시는 분들한테 제가 벌금으로 10,000원씩 거두겠습니다. 강제로 10,000원씩 뺏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항의 들어오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10,000원씩 뺏어가려고 하느냐. 근거 대봐라. 이렇게 나올 거단 말이에요. 반대로 제가 시험 치시는 분들한테 10,000원씩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뭐 문제 삼지 않죠. 무슨 근거로 그런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 선물 주려고 하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불이익을 가할 때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고요. 이익을 줄 때는 근거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법률 조항을 수익적 법률인 경우는 입법 분석권을 넓게 해석해서 좀 완화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침익적 법률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봐가지고 명성원칙 엄격하게 봐서 위헌성 판단 기준을 역시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모르면 1번 지문에서 모르면 좀 다른 지문들이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2번 지문에서 이게 좀 뭐가 틀렸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한 B급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기본 원리 문제는 헌법 전문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둘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출제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자, 이거 작년에 나왔던 건데 박스형으로 나왔던 거죠. 박스형.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전혀 박스형 문제가 안 나오다가 작년에 갑자기 박스형 문제에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박스형이라고 해서 따르게 우리가 더 준비할 건 없어요. 다만 오지선다를 하면서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외워야 된다. 적어도 법조문만큼은 안 틀리게끔 박스형 문제 나오는 게 대부분 법조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확실하게 외웠는지를 물어보겠다. 이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인 거죠. 만약에 오지선다로 해놓으면은 소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답 아닌 거 제끼다 보면 하나가 남으면 그게 답.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박스형으로 나오게 되면 100% 다 맞춰야 되니까 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게 A급 문제죠. 근데 이게 A급 문제. 자, 이게 조문 문제 벌써 여기 세 문제 나갔네요. 자, 이건 A급. 이건 조문은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문을 제가 항상 등한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벌써 우리 시작하자마자 지금 조문에서 지금 몇 개 나옵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통치구조로 하면 저기 막 다 쏟아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유선거 원칙. 자, 선거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 그럼 이제 이거와 관련된 겁니다. 선거제도. 선거 기본 원칙인데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요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대통령 선거제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있습니다. 자유선거 원칙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론적으로 선거는 강제되지 않는다 해가지고서는 선거는 의무가 아니다. 권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유선거 원칙은 이론상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는 없어요. 없고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른 직무수에 이거 다 헌법 조문에 있어요. 법률의 효력 발생 시기, 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 이내, 그렇죠? 20일 이내 효력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 국회의원 겸직 금지 있습니다. 국회의원회 국무총리 등의 출석 답변 요구권 이거 있어요.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답변 요구권이 있습니다. 자,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재재판관하고 중앙선관위 위원입니다. 위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당가입 금지되어 있는데 이게 정치 중립성 규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치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거는 교육, 공무원, 국군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당가입 금지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정치 중립성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정당가입하지 말라는 게 중립을 지켜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넓은 의미의 정치 중립성 하게 되면 이 다섯 가지 다 들어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원 정당가입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 국군 요게 정치 중립성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중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뭐냐? 1. 헌법재판관, 2. 중앙선관위원, 3. 공무원, 4. 교육 해놓고 여기서 5 해가지고 법관, 감사원장 이러면 이제 다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에 있거든요. 법률에 있고 헌법에 있는 거 요 다섯 가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중립성, 정당가입 금지에 되어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 재판하고 중앙선관위원 밖에 없다. 자, 국회 정부위원에 대한 행위거니까 요 좀 함정판 건데 국회는요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해서 그 출석 요건이 있어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러니까 정부위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 당했을 때 자기가 안 나가고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보고 대신 나가라고 할 수 있고 국무위원 또 정부위원 보고 대신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죠. 정부위원에 대해서 바로 출석 요구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게 중요하죠.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 못합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로 나와가지고 나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안 되고 다만 이제 대통령 스스로가 국회에 가서 발언하고 싶으면요 출석하겠다라고 해주시면 하면 이제 출석할 수는 있죠.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하시고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지금 제가 쉬는 시간에 지우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예 칠판에 손대지 마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우리 오늘 6시까지 요거 다 봐야 되니까 이거는 계속 그대로 두고 총론 부분에서 물론 기본과가 좀 넘어갑니다만 요 그대로 두고 제가 지우지 말라고 할게요. 자,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